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평의 안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코인 거래 관련해서 형사사건 사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이제 범죄자로부터 코인을 매입했다가 구속이 될 뻔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의뢰인께서는 원래 코인 거래를 하시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코인 거래소, 큰 거래소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은 아닌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이트나 이런 데서 코인을 팝니다, 코인 삽니다 이런 그 광고글을 올리고 사업자도 하나 내셨어요. 그래서 코인을 파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가서 코인을 사오고 또 코인을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코인을 팔고 이런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자기 코인을 팔겠다고 연락을 해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전 처음 본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팔겠다는 코인을 샀어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있다고 생각을 못했죠. 또 다시 그 사람이 코인을 판다고 연락해서 또 만나고 그런 일이 한 10번 정도 이어졌고요. 매번 코인 거래할 때마다 한 100만 원어치씩 거래한 적도 있고 적을 때는 몇십만 원, 많아봤자 200만 원 이내 정도 거래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인을 사고 팔고 한다는 거는 코인 대금 자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수수료라는 건 굉장히 작은 금액입니다. 뭐 1%에서 2% 이내 정도 작은 금액이니까 100만 원 거래해봤자 만 원, 2만 원 남는 거래였거든요. 이런 거래가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게 연결될 거는 예상을 못하고 보통 거래를 하셨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제 의뢰인 집으로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집을 다 뒤져서 나오는 컴퓨터, PC, 예전에 쓰지 않던 핸드폰까지 모조리 압수해갑니다. 그리고 이분까지 소환 조사를 해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었냐? 제 의뢰인한테 코인을 팔았던 사람이 당시에 뭐 언론과 이제 방송 이런 데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착취물을 제작하던 범죄자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제 의뢰인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저에 대한 글을 보시고 저희가 당시에 있던 사무실에 연락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저에게 사건을 맡겨주셨는데 사건을 맡아서 조사를 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심지어 검찰에서는 이분을 구속하겠다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갑작스럽게 구속영장 실질심사 잡혔습니다. 이때 수사 단계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어떤 이유로 제 의뢰를 구속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영장 실질심사 전날 저희 사무실로 팩스로 전송이 된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내용을 보니 제 의뢰인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착취물 제작을 했던 범죄자랑 어떤 연관이 있는 것 같다는 진술들이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코인 거래 내역 이런 게 굉장히 그 성착취물 범죄자랑 깊은 연관인 것처럼 오인받게 하기 딱 좋은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보고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 의뢰인과 상의를 해봤는데 의뢰인은 정말 억울하다. 저는 이 사람을 잘 모릅니다. 저 사실 코인 거래 할 때 말고는 전혀 몰랐고 기억도 잘 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고요. 그런데 검찰에서 만든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이 사람이 성착취물 범죄자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변호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깊은 고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을 위해서 의뢰인 말을 100% 믿는 게 항상 좋은 결과만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의뢰인도 사람이다 보니 자기에게 불리한 내용이라거나 아니면 진짜 억울한 상황을 할지라도 이런 점은 밝혀지는 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싶은 점은 아무도 모를 것 같으면 변호사한테도 솔직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지, 이거는 정말 모른다고 할지, 아예 나이가 모르는 영이라고 할지, 어떻게 할지 고민했는데, 제 고민 끝에는 제 의뢰인이 하는 말을 100% 믿고 가자. 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하는 말을 100% 믿고 가기로 하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할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의뢰인과 함께 제 사무실에서요, 당시 사무실에서 미팅룸에 모여서 밤새 서류 작업을 준비했습니다. 다음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판사님한테 내용을 준비했던 거거든요. 제 의뢰인이 이 코인 판매자를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고, 그리고 제 의뢰인이 이 코인 판매자 거래한 코인의 내역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 검찰에서 보고 있는 제 의뢰인이 구속돼야 될 사유라든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소명 자료와 그리고 저희 주장과 근거를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에 출석을 했고요.
그리고 판사님 앞에서 저희가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되는 입장들을 변론을 했습니다. 처음에 검사의 영장 청구서만 보고 들어온다면 어떤 판사님이라도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착취물 제작자와 그와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판사님도 당시 그런 선입견을 갖고 처음엔 들어오지 않으셨을까, 이게 저의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의뢰인이 말해준 내용이 만에 하나라도 수사 기록 중에 일부라도, 꼭 중요한 부분이 아니더라도요, 작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수사 기록과 배치되는 객관적 진실과 반대 내용이 발견돼 버린다면 의뢰인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다는 판사님 그런 오해를 하시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일단 구속이 돼버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걱정과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의뢰인을 100% 믿고 가자라는 저의 선택과 또 의뢰인이 저를 믿고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오픈해 주셨기 때문에 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정말 다행이었죠. 그래서 구속되지 않은 상태로 제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변론 준비를 할 수 있었고요. 증거 자료를 모았습니다. 한번 구속영장 청구가 됐던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는 웬만하면 기소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는 결국 됐는데 1심 재판 내내 제가 당시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 때 준비했던 그 같은 내용의 주장과 같은 증거를 가지고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왔고요. 검찰에서 이제 이게 유죄가 맞다면서 다시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도 마찬가지로 같은 주장과 같은 근거를 내세워서 항소심조차도 계속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대법원으로 가는 상고는 포기를 했고 결국 항소심에서 무죄로 그 사건은 종결되게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와 유사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라도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걱정과 근심을 줄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